문재인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한 지 만 2년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되짚어보는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거복지 정책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왕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일단 결과는 아마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택가격 상승 자체가 너무 이제 심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소득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거나 잡혀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이제 강론면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거래가 끊기게 만들어서 아예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청산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게 힘들어지게 됐고요. 네. 또 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도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상기 신도시로 인해서 촉발된 이제 구신도시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론면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9.13 대책 이후에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이 거래량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최초에는 2017년 6월 19일 날 6.19 조치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 뒤에 8월 2일 날 이제 8.2 조치라고 해서 종합적인 어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이제 작년에 2018년 9월 13일 9.13 조치까지 굵직한 조치만 해도 14개월 동안 이제 8개의 정책들과 규제들이 나왔었는데 보통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초기에는 이제 약발을 받는 듯 하다가 1,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를 비웃듯이 다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주류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9.13 조치 이후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한 1년 반 정도 동안 다양한 조치들을 쏟아내면서 이러한 조치들의 어떤 누적 현상에 의해서 집값이 안정화된 것이지 단순하게 이제 9.13 조치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이야기됐던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은 좀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5년간 10년간의 어떤 이런 베이스에서도 분명히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효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실제 안정화됐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변 같은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은 모습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네. 이쪽 집값은 혹시 또다시 이제 집값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 거래세하고 보유세가 있는 상태를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보유세보다는 거래세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이제 매물을 내놓거나 저가로 또 똘똘한 한 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개의 자산을 갖다가 하나의 자산으로 묶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보유를 하고 싶은 안전자산에 그런 심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한강변이라든가 인서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은 가격이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듯한 그런 인상들도 현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규제로 인해서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지만 이 영향이 지방으로 좀 이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방 양극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부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었지만 오히려 현재 결과로 본다면 지방에 있는 그런 집값을 오히려 더 하락시켜서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서 예. 아마도 지방시장과 양극화라고 얘기하는데 양극화보다는 더
더 그 심화된 초양극화 시대에 서울 또는 서울의 한강변 연접 지역이라든가 직주 근접성이 아무래도 비교 여리에 있는 지방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들이 오히려 지방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들도 쏟아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온 매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 4월 1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요. 예. 그 이후로 그 이전에 다주택자들은 4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거나 4월 1일 이후에도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임대주택 사업,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매물 자체가 아마 출회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매도를 유보한 다주택자 경우에도 세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도 매물에 대한 절벽 현상, 그다음 매물 장기 현상들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3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또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데요. 역대 정부가 이제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정권을 잡을 때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지하거나 해서 신규 택지를 이제 공급하는 것은 임시방편이지 이게 꼭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주택 가격을 안정화 방안하는 안정화 방안 중에서 공급 정책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동일한 루트를 계속 걷는다라는 것은 반대급부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긴 하는데 2기 신도시 주민들처럼 막상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면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교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최근의 논란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 정부 바람대로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흐름은 3기 신도시 어떤 논란들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네.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집값의 안정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하락의 비탄력적인 어떤 그런 안정화만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반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관련해서 교통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거 이미 있었던 거고요. 있었던 걸 좀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9 신도시,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에 대한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 요인을 갖다가 개선하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력 자생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그 지역에 서울이나 이런 지역으로 출퇴근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더 단축되는 어떤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이전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전을 통한 그런 직주근접 같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자생 기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기업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나 이제 재원을 한다면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 국가균형발전 조치에 의한 기업도시라든가 기업혁신도시들을 굉장히 분산을 많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분산을 시켰듯이 2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에도 그런 식의 어떤 혁신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한 그 3기 신도시로 인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논란은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하반기에 이제 집값이 하락 안정세로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집값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변수가 별로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오곤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가 혹시 단행이 된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변수라든가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부동산이란 자산만 별도로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정부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그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정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택 정책들도 뭔가 밀어붙이는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대계를 보고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토론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모두 다 공감하고 혹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양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